봅시다. 그 경험 덕분에 인류사를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을 찾는 일에 따르는 어려움도 나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유럽에서 살면서 나는 20세기 유럽 역사 때문에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유럽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나는 역사 전개에 작용하는 인과관계의 사슬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33년 동안 진화 생물학자로서 현장을 탐사하면서 나는 각양각색의 인간 사회와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다. 조류 진화론을 전공하는 나는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특히 뉴기니에서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와 같은 여러 지역의 원주민과 함께 사는 동안 최근까지 석기에 의존한 수렵 체지민 부족 생활을 하는 농경민, 어민 등 기술 면에서 원시적으로 인간 사회들을 잘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느 까마득한 선사시대의 이상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다채로운 부분으로 와 닿는다. 가령 뉴기니는 세계의 육지 면적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 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도 불균형이라고 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현대 세계의 6천여 개 언어 중에서 1,000여 개가 뉴기니에 집중되어 있다. 뉴기니의 새들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언어에 대한 내 관심도 되살아났다.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뉴기니 언어에서 사용되는 각종 새들의 지역별 명칭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관심으로 생긴 것이 바로 내가 최근에 쓴 제3의 침팬지로 거기서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진화를 다루었다. 그 책의 14장 어쩌다 정복자가 된 인간들은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만남에서 빚어진 결과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 책을 완성한 뒤 나는 선사시대뿐 아니라 현대에 이루어진 상이한 민족 간의 만남도 역시 비슷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제14장에서 내가 고심했던 의문은 장소가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1971년 야니가 나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수많은 친구의 도움을 열어 얄리의 그리고 내 호기심을 만족시켜 보려고 한다. 역사는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모두 사부로 나누어 있다. 일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돌은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유인원에서 분기된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만 3천 년 전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훑어본다. 흔히 문명의 발흥이라는 용어로 그려지는 각종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세계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의 조상들이 차츰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과정을 더듬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 대륙에서 인류의 발전은 기타 대륙에서의 발전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장은 지난 1만 3천 년에 걸쳐 각 대륙의 환경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준비 과정에서 해당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축소해 섬의 환경이 그곳 역사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고찰한다.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폴리네시아인의 조상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했을 때 그들은 환경이 제각기 완전히 다른 수많은 섬을 발견했다. 그로부터 몇 천 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단 하나의 사회에서 출발했던 폴리네시아인은 그렇게 각양각색인 여러 섬에서 각각 수렵체질 부족부터 원시 제국이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파생 사회를 낳는다. 그러한 방사 현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 길고 넓은데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현상, 즉 최종 빙하기 이후 각 대륙의 여러 사회가 소련 채집 민족이나 제국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던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장에서는 서로 다른 대륙의 민족들이 충돌한 사건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만남에 대해 당대 목격담을 다시 들어본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휘하에 있던 소수의 정복자 군대가 페루의 도시 카마마으라에게 잉카 최후의 독립적인 황제였던 아타오알파를 그의 군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생포한 사건 말이다. 우리는 피사로서 알타오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유럽인이 그 밖에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용한 직접적 원인들의 사슬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스페인의 병원균, 마을 문장, 정치 조직, 기술 등이 포함된다.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책에서도 비교적 쉬운 일에 속한다. 어려운 부분은 그러한 직접적 원인을 초래했던, 그리고 우알파가 마드리드로 쳐들어가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를 생포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결과가 현실이 되게 만들었던 궁극적 원인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는 4장에서 10장까지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내가 궁극적인 원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것들을 모아놓았다. 4장에서는 피사로가 승리하게 된 직접적 요인들이 식량 생산, 즉 야생의 먹거리를 사용하거나 채집하는 대신 농업이나 목축으로 먹거리를 기르는 데서 궁극적으로 비롯했음을 살펴본다. 그러나 식량 생산의 기원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5장에서 보듯 세계 몇몇 지역에 살던 두 민족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했고,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의 그러한 독립적 중심지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그러나 또 다른 민족들은 선사시대에 식량 생산을 시작하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다. 6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게 만든 여러 원인을 탐구한다. 7장에서 9장까지는 선사시대의 야생의 조상 동식물로부터 가축과 작물화된 과정을 보여준다. 최초의 농경민과 목축민은 그러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축과 작물화가 가능한 야생 동물들 종의 지리적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식량 생산의 독립적 중심지가 그토록 소수에 불과했던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몇몇 중심지로부터 식량 생산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도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그와 같은 전파된 그 퍼졌다. 놓쳤다. 그와 같이 전파 속도의 차이가 나도록 만든 주대 요인은 각 대륙층의 방향, 예컨대 유라시아는 주로 동서방향,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주로 남북 방향에 있었다. 토스 하정님. 제3장에서는 유럽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배경이 되었던 직접적 요인들을 두루 살펴보았고, 제4장에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 원인 때문에 발달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제3부 지배받는 문명, 제11에서 14장에서는 궁극적 원인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세부적으로 더듬어 보게 되는데, 우선 조밀한 인구의 특징인 병원균의 진화에서부터 시작한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유라시아의 총기나 철제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기타 비유럽인들을 죽게 만들었다. 반면에 신세계에서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치명적인 병원균은 전혀 없었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어째서 병원균의 교환이 그토록 불평등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거둔 분자생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하여 병원균과 식량 생산의 기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남북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밀접했다. 인과관계의 사슬은 식량 생산에서 다시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 체계로 이어졌다. 문자가 새로이 구현된 경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겨우 몇 차례에 불과했다. 그 현장은 각각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식량 생산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 밖에도 문자를 갖게 된 사회들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최초의 몇몇 중심지로부터 문자 체계나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확산된 경우였다. 그러므로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문자라는 현상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 즉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전파 난이도에 작용하는 지리적 영향을 탐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문자에 적용되는 이치는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과연 기술 혁신이 드물게 등장한 발명의 천재들이나 수많은 문화적 특징들에 정말 크게 의존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앞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문화적 요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실제로 기술의 세계적 경향을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쉽게 만들어준다. 식량 생산으로 인하여 농경민들은 식량이 남아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농경민 사회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기술에만 전념하는 전업 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다.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민들은 필경사와 발명가뿐만 아니라 정치가들도 부양할 수 있었다. 늘 이동해야 하는 수렵 채진민의 무리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공간은 그 무리의 세력권 및 이웃 무리들과의 변동이 잦은 신하 관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조밀한 인구의 정주영 사회가 시작되면서 추장, 왕, 관료 등이 생겨났다. 관료 정치는 넓고 인구가 조밀한 영역을 다스리는 데는 물론 상비군을 유지하고 탐험 선단을 파견하고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제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에서는 제2부와 제3부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각각의 대륙과 일부 중요한 섬들에 적용해 본다. 제15장은 옛날에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기니 섬의 역사를 고찰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까지도 지극히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인간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식량 생산이 투척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며 따라서 이곳의 사례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웃 유기니인들이 대부분 식량 생산자가 되었는데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16장과 제17장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본토와 태평양의 섬들을 포함하는 드넓은 지역을 검토한다. 중국에서 식량 생산의 시작은 선사시대에 몇 차례에 걸쳐 인구, 문화적 특성 또는 두 가지 모두의 대이동을 낳았다. 그중 한 가지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중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또 하나의 대이동은 열대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 그 결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수렵 채집민들은 남중국에서 밀려온 농경민들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었다. 그들 역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수렵 채집민들을 대체하고 폴리네시아의 가장 후미진 섬들까지 진출했지만
뉴기니의 대부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차지하지 못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동아시아 민족과 태평양 민족이 충돌한 사건들은 이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그 사건들로 인하여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력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었고, 이는 세계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엇보다 선명한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18장은 이미 제3장에서 거론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충돌 문제로 되돌아간다. 신세계 및 서유럽의 지난 13,000년의 역사를 요약해 보면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오랫동안 거의 개별적으로 전개되었던 두 갈래의 역사적 궤적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러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한 두 궤적의 차이는 바로 양쪽 대륙에서 가축화와 작물화가 가능했던 동식물, 병원균,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 대륙 축의 방향, 생태학적 장벽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역사는 신세계 역사와의 차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유사성도 보여준다.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만남에서 작용했던 것과 똑같은 요인들이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만남에서도 작용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 모든 요인에서 아메리카와는 또 달랐다. 그 결과 유럽이 아프리카를 정복한 후에도 아프리카 남단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유럽인 정착촌을 널리 퍼뜨리거나 오래 지속시키지 못했다. 그보다 더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사건은 오히려 아프리카 내부에서 일어난 대규모 인구 이동, 즉 반투족의 팽창이었다. 그 사건을 촉발시킨 원인들은 카하마르카, 동아시아,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등지에서 작용했던 것과 동일한 원인들이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몇 개의 장만으로 지난 13,000년 동안 모든 대륙에서 있었던 역사를 다 설명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다. 설령 모든 해답을 알고 있더라도 단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해낸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일이며 더구나 우리는 모든 해답을 알지도 못한다. 이 책은 다만 내가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믿는 몇 가지 중요한 환경적 원인들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한 원인들을 찾아냈으므로 아직 설명하지 않은 나머지 원인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이해하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에필로그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는 그 나머지 원인들을 몇 가지 열거한 것이다. 그 중에는 유라시아 여러 지역의 차이점 문제, 환경과 무관한 문화적 원인들의 역할, 개인의 역할 등이 포함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인류사를 진화생물학, 지질학, 기후학과 같이 두루 인정받는 역사적 과학과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사적 과학으로 정립하는 일일 것이다. 인류사의 연구에는 늘 어려움이 따르지만 현재 인정받고 있는 역사적 과학들도 때로는 똑같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분야에서 개발된 방법들은 인류사 분야에서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제 독자 여러분이 역사란 결코 어느 냉소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지겨운 사실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역사에는 광범위한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탐구 과정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기도 하다. 토스.
일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문명의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인류 역사가 전개된 보정 연대는 BC 11,000년, 각 대륙의 역사 전개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출발선은 BC 11,000년경이다. 이 책에서 지난 15,000년 동안에 대하여 제시한 연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보정, 방사성 탄소 연대가 아니라 모두 이른바 보정 방사성 탄소 연대다. 이 두 연대의 차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보정 연대 쪽이 실제 연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비보정 연대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연대보다 더 오래되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연대가 시작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연대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의 크로비스 유적의 연대는 BC 9000년경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대는 보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BC 11,000년경으로 제시한다. 이 연대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村락 생활이 시작된 시기, 확실히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이른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초기 등과 대략 일치한다.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적어도 세계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과연 일부 대륙 사람들이 기타 대륙 사람들보다 먼저 출발했거나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었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그렇게 먼저 출발한 데서 생긴 간격이 지난 13,000년 동안 더욱 증폭되었고 바로 그것이 얄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13,000년 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각 대륙의 인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본다. 그 기나긴 세월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이 책에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동향들만을 언급했다. 인류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은 아직 멸종되지 않은 3종의 대형 유인원, 고릴라 침팬지, 피그미 침팬지이다. 이 유인원의 분포가 모두 아프리카에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풍부한 화석 증거와 더불어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약 700만 년 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500만에서 9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 시기에 아프리카 유인원의 한 부류가 몇 갈래로 나누어졌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현대의 고릴라로 진화했고, 두 번째는 현대의 침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다. 고릴라의, 고릴라의 계통은 침팬지와 인간의 계통이 분기된 시기보다 조금 먼저 분기되었다. 화석들을 보면 인류로 이어지는 진화 계통은 약 400만 년 전에 실질적인 직립 자세를 갖게 되었고, 약 250만 년 전부터는 신체 크기와 그에 알맞게 두뇌 크기가 각각 커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 인류를 일반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부르는데 각각 그 순서대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크기를 보자면 약 170만 년 전의 단계인 호모 에렉투스가 우리와 같은 현대인에 가장 가까웠지만 두뇌의 크기는 아직 우리의 절반에 불과했다. 약 250만 년 전에는 신석기가 보편화되었지만 그것은 매우 조잡한
박편석기나 뗀석기였다. 동물학적 중요성과 특성으로 판단하면 호모 에렉투스는 유인원 이상의 존재였지만 현대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존재였다. 약 700만 년 전이었던 인류의 기원전으로부터 처음 500만에서 600만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인류의 조상은 화석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되어 통상 자바 원인이라고 부르는 호모 에렉투스였다. 가장 오래된 자바 원인의 화석, 사실은 자바 여인의 화석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1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180만 년 전 화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엄격히 말하자면 호모 에렉투스라는 명칭은 자바 화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호모 에렉투스로 함께 분류되는 아프리카 화석에서는 또 다른 명칭을 붙여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증거 중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약 50만 년 전의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다. 유라시아는 별다른 장애물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으므로 아시아의 인류가 살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한 예가 된다. 어떤 과학자가 최초의 그 X가 유럽 최초의 인류 화석이든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최초의 옥수수에 대한 증거이든 아니면 그 어느 곳에 최초의 무엇이든 발견했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러한 선언을 들은 다른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을 발견하여 그 주장을 깨트리려고 한다. 실제로 진정한 최초의 X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보다 오래된 X에 대한 주장은 모두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X에 대해 해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것이 더 오래된 X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작년까지의 오래된 X에 대한 주장들을 일부 또는 전부 반박하고 나선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도 흔하다.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 인류의 화석은 두개골이 점점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줄어들면서 그보다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의 유골로부터 분기되었다. 50만 년 전 아프리카와 유럽인들의 두개골은 현대인의 두개골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물론 호모 에렉투스가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것이므로 그러한 구별은 사실상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도 세부적인 골격을 아직 우리와 달랐다. 우선 두뇌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편이었으며 더구나 행동이나 그들의 만든 유물을 살펴볼 때 우리와는 천양지차였다. 가령 얄리의 증조 할아버지들처럼 현대에서도 석기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50만 년 전에 석기들을 보았다면 몹시 조잡하다면서 비웃었을 것이다. 석기와 더불어 그 당시 조상들의 문화적 업적으로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을 사용했다는 것뿐이다. 예술도 골기도 그 무엇도 없고 초기의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오직 그들의 유골과 조잡한 석기가 고작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직 인류가 살지 않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곳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어디에도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우선 유라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와 가장 가까운 시베리아에 인류가 살고 있어야 했고 또한 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물의 얕은 베링 해협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갈라놓고 있지만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오르내림에 따라 해협이 있었다가 다시 마른 땅으로 변해 드넓은 대륙 간의 육교가 되곤 했다. 그러나 배를 만들거나 추운 시베리아에서 생존하는 것은 초기의 호모 사피엔스의 능력으로는 아직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